이제 조금만 힘을 내세요. 네. 자, 15번째.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의 적용 범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이 주임법, 상임법은 지금 민법에서도 당연히 시험에 출제되잖아요. 근데 중개 실무에도 나와요. 네. 시험에 이제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무에서는 여러분 주임법, 상임법이 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네. 그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특히 우리 상임법은 주임법과 달리 아예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법은 원칙적으로 우리 법에서 정하는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얘는 상임법 원칙적으로 적용 안 한다 그죠? 적용 범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원칙은 상임법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상임법이 적용되는 것들이 있다 그죠? 네, 이건 필수 암기사항입니다. 필수 암기사항. 네.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외우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외우고 계신 분들은 사실 외우시죠? 뭐 아직도 안 외우셨으면 조금 제가 법 규정 순서대로 대항력, 그 다음 갱신요구권, 그 다음 갱신했을 때 차임 증감 청구, 갱신 요구했을 때 차임 증감 청구, 그 다음 권리금, 그 다음 연체했을 때 뭐 3기 이상 연체했을 때 임대차 계약 해지 있죠. 그 다음 코로나. 그래서 얘가 추가가 됐어요. 코로나로 인한 이런 질병으로 인한 폐업을 했을 때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인정해 주잖아요. 이것도 역시 적용됩니다.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를 권장하고 있죠. 이것도 역시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나와요? 7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안 외우신 분들은 이렇게 외우세요. 대갱증권, 대신증권이랑 좀 비슷하다 그죠? 대갱증권이 이제 지금 요새 금융회사가 상당히 지금 좀 상황이 안 좋아요. 연체를 합니다. 그럼 폐업을 하는 게 표준입니다. 일반적이다 그죠? 연체했는데도 문 안 닫고 있으면 그건 좀 문제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연체했는데 폐업을 하는 게 표준이다 라고 요렇게 암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기존에 암기하고 계신 것들을 암기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도 빠뜨리면 안 돼.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주임법이나 상임법에서 최근에요,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될 만한 아주 획기적인 판례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 내용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요, 갑이라는 사람이 임대인이에요. 임대인. 자,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인데 이 X라는 부동산은 상가입니다. 상가. 둘 사이에요. 지금 이 임차인은 상임법상 적용 범위를 초과하는 임대타자. 지금 보증금이 10억이고 또 월세가 한 500만 원. 당연히 초과한다 그죠? 그건 뭐 지역 이하를 구별할 거 없이. 그거 어떻게 환산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차임에다 곱하기 100 갖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초과하는 임대차인데 문제는 각과 을 사이에 계약기간이 만료돼도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었어요. 즉 갱신 거절에 대한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법정 갱신이 됐다는 거야.
이 법정갱신은, 자, 그러면 이 지금 을이라는 사람, 이 상가 임대차는 이 법정갱신 제도는 인정됩니까? 인정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부터 지금 잘한데. 법정갱신 제도. 자, 지금 얘는 상임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우리 민법에서 아까 법정갱신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해요. 지금 이해되시죠? 자, 그럼 법정갱신 제도는 당연히 인정됩니다. 민법에 따라서요. 상임법에 따른 법정갱신이 아니지. 그럼 상임법에 따라서 만약에 법정갱신이 되면 기간은 몇 년이에요? 상임법에 따라서 만약에 법정갱신이 됐다. 그러면 기간은 몇 년이에요? 법정갱신. 지금 법정갱신 하는데 10년 이야기하면 그거는 지금 또 헷갈리시면 안 돼. 그건 갱신 요구권이고 법정갱신은 상임법은 1년. 주임법은 법정갱신 되면 2년. 아시겠죠? 자, 그거 지금 이 법정갱신은 인정되지만 그 최단 기간 얘는 인정됩니까? 인정되지 않습니까? 아까 최단 기간이 1년이거든. 이거는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돼. 지금 얘만 인정된다니까.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예. 네. 자, 따라서 최단 기간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이 경우에 지금 이제 판례가 뭐냐면 지금 이런 사례였거든요. 얘가 지금 초과하는 임대차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초과하는 임대차인데 문제는 법정갱신이 된 거야. 법정갱신이 됐는데 얘가 지금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갱신 요구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왜 대법원까지 올라갔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보세요. 갱신 요구권은 여러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원래는 되잖아. 근데 지금 문제는 얘는 법정갱신이 된 상태거든요. 법정갱신이 됐으면 이건 지금 기간 제한이 있으면 우리 민법상 임대차가 적용되는 거라고. 그럼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기간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법정갱신은 여러분 아시죠? 우리 상가의 경우에는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기간은 있어요? 없어요? 법정갱신이 됐는데 얘는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간 정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민법상 임대차가 적용되는 거니까. 지금 이해되세요? 따라서 갱신 요구권은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전제 자체는 기간 정함이 있는 임대차를 전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갱신 요구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갱신 요구권은 인정됩니까? 인정되지 않습니까? 인정되지 않는다를. 자, 다시. 충분히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될 만한 판례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판례예요. 다시 합니다. 우리 상임법상 적용 범위를 초과하는 임대차는 원칙적으로는 갱신 요구권은 인정됩니까? 인정되지 않습니까? 인정됩니다. 다만 지금 전제 자체가 뭐냐면 이미 법정갱신이 돼서 기간이 정함 없는 임대차, 즉 민법상의 임대차가 돼버렸다 이 말이지. 그럼 이 경우에 갱신 요구권은 상임법상 갱신 요구권은 기간 정함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6개월 전부터 만료 1개월 전까지. 그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기간이 정함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기간 정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이때는 갱신 요구권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거기 15번에 그 밑에 네모 박스에 두 번째 판례 보세요. 두 번째 판례 같이 한번 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가, 즉 상임법상 적용 범위를 초과하는 임대차다 이 말입니다. 초과하는 임대차가 계약이 갱신되어, 여기 갱신은 법정갱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럼 법정갱신이 되면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된다 그죠? 민법이 적용된다 이 말이지. 예. 자, 따라서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된 경우 계속해서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사하도록 규정된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 즉 갱신 요구권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이 판례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지금 여기 판례 번호 보시면요. 얘가 아까 2021 다잖아요. 지금 올해가 몇 년이에요? 24년입니다. 24년. 충분히 여러분들 시험에 한번 등장할 만한 판례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지금 우리 적용 범위를 초과하는 임대차 상인법에서요. 얘는 대항력과 갱신요구권, 그 다음 갱신요구했을 때 증감청구권, 권리금 등은 이 적용 범위를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 그죠? 그럼 갱신요구권이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얘는 전제 자체가 뭐냐면 기간정함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 말이지. 왜냐하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기간정함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초과하는 임대차가 법정갱신이 돼버리면 기간정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즉 계약기간 정하고 했을 때는 갱신요구권 인정되는데 법정갱신이 돼가지고 기간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됐을 때는 갱신요구권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역시 나온 지가 제법 됐습니다. 이 판례가 나온 지가요. 그래서 이미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될 만큼 충분한 기간을 거쳤어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당연히 누가 누구에게 회수기회를 보호해줘야 되죠? 임대인이 누구에게요?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줘야 된다, 그죠? 자, 여기 회수기회 보호와 관련해서 13페이지를 보세요. 그 윗부분에 13페이지 윗부분에 거기 아라비아 숫자 4에서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회수기에 보호해줘야 되니까. 그럼 여기 정당한 사유가 뭐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느냐. 그 밑에 보시면 2항에 바로 밑에 2항이 나와요. 2항이 나오고 3호에 한번 보세요. 3호. 그 2항에 3호 찾으셨나요? 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때도 갱신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 안 해줘도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고 지금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주체가 뭔지 법에서 정확하게 표현이 안 나와. 주체가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대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요. 그 바로 밑에 별표에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 굵은 글씨 돼 있고 줄 꺼져 있는 부분 보이십니까? 예. 네, 자, 그 부분만 그냥 바로 봐요. 자,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고 판례에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이 부분의 해석에 관해서 이 해석에 관해서 이 의문의 여지가 있어서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임대인이.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짚고 갑니다. 올해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판례 보내보시면 2019 다 합니다. 충분히 지금 시험에 한번 나올 만한 그런 판례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예. 새로운 판례들도 당연히 등장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자, 그래서 그 내용.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7번째입니다. 우리 주민법, 상인법, 법정갱신과
갱신 청구권에 관한 내용. 이게 우리 주임법과 상임법에서 핵심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역시 비교를 하시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주임법과 상임법 비교해 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먼저 법정갱신. 일단 법 규정을 한번 보죠. 지금 여러분들 교재 자료 13페이지에요. 왼쪽에 주임법 나오고 오른쪽에 상임법 지금 나와 있어요. 네. 거기 제6조 주임법의 계약의 갱신 한번 보시죠. 같이 규정 한번 봐요. 1항에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비교하셔야 됩니다. 곧 이어서 보시겠지만 상임법은 6개월 전부터 몇 개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 자,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아유, 말도 힘들다 그러죠. 즉 쉽게 이야기하면 임대인이 아무 소리 안 했단 말이에요. 에이. 그럼 그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 계속 이어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즉 임차인도 아무 소리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런 경우에는 법정갱신이 된다 이 말이지. 15페이지에 교재 15페이지에 아까 제가 오른쪽이 상임법이라고 했습니다. 사항을 보세요. 15페이지에 사항 1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네.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아까 그 제1항의 기간이라는 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그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이때 임대차 법정갱신됐을 때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 아까 주임법에서 법정갱신됐을 때 존속기간은 2년. 그건 당연히 아실 거고. 그러면 거기 15페이지 바로 밑에 그 사항에 대해서 해설이 나와요. 네모 박스 안에 사항 바로 밑에 해설 네모 박스 보이시죠? 거기 첫 번째 그 별표에 보시면 주황색으로 덧칠이 돼 있죠. 그 내용 한번 봅니다. 상가 임대차법은 임대인만 갱신 거절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아까 주임법과 달리 임대인만 갱신 거절에 관한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해설 보시면 비교할 것은 민법은 갱신 거절 의무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고 우리 주임법은 아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 거절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둘 다 아무 말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지금 이해되세요? 네. 자, 그래서 판례 그 밑에 판례 보시면 굵은 글씨 보세요.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즉 법정 갱신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자, 지금 우리 상임법상 얘가 임대차 개시 시점이고요. 이게 임대차 만료 시점입니다. 만료되기 6개월 전이고요. 얘가 만료되기 1개월 전입니다. 1개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임대인은 우리 상임법상 임대인이요. 아무런 이야기 안 했어요. 갱신 거절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 안 했어.
그런데 임차인이 나중에 어느 시점에 지금 요 시점에 나 이제 안 할래요 라고 해지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당연히 임차인이 누구에게요? 임대인에게. 자, 그러면 이 경우에도 법정갱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서 이때는 법정갱신 인정됩니까? 인정되지 않습니까? 인정되지 않는다. 즉 상인법상은 임차인을, 여러분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상가는요 장사 안 되면 나갈 수 있는 기회 준다는 거예요. 최대한. 그래서 만료되기 직전까지 이 시점에 해지 통보를 하더라도 법정갱신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은 해지된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말이죠. 지금 이해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시간만 되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여기 있는 뭐 조문 하나하나를 다 보고 싶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험에 지금 출제될 수 있는 핵심 내용만, 여기 지금 자료에 다 정리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출제될 수 있는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우리 주임법, 상인법 둘 다 갱신 청구, 즉 갱신 요구 인정한다, 그죠? 네. 상인법도 갱신 청구, 갱신 요구 인정합니다. 근데 일단 뭐 기본적인 차이점은 아실 거예요. 우리 주임법은, 자,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또 법정 갱신 아닙니다. 지금 뭐 이야기예요? 갱신 청구 이야기예요. 갱신 요구. 네. 주임법은 우리 갱신 청구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간은 2년이다, 그죠? 2년. 비교를 하시자고. 상인법은 갱신 청구 1회 횟수 제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횟수 제한 없습니다. 다만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몇 년? 10년이다라는 거, 그거 서로 비교하시자고요. 이건 이제 다들 잘 아세요. 자, 그 다음에요. 갱신 청구했을 때 우리 임차인 계약 해지권 갱신 청구했을 때 계약 해지권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갱신 청구됐을 때 계약 해지권 인정합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러면 해지의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네. 상인법상 갱신 청구하게 되면요, 우리 임차인 계약 해지권 인정합니까?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법 규정, 지금 제가 지금 법 규정 하나하나를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기 다 지금 정리가 되어 있지만 제가 그 하나하나를 보지는 않겠습니다. 알아두세요. 자, 지금 얘랑 비교를 해야 될 게, 지금 갱신 청구. 아까 법정갱신. 우리 주임법에도 법정갱신 인정한다, 그죠? 주임법, 법정갱신 인정하면, 얘는 기간은, 법정갱신 되면 기간은요? 법정갱신이 뭔지 아시죠? 아무 말 안 했다 이 말이지. 네, 그러면 기간은 2년. 상인법에도 법정갱신 인정해요, 안 해요? 상인법에도 법정갱신 인정해요. 그럼 얘는 법정갱신 되면 기간은 1년. 그 다음, 법정갱신 됐을 때요, 임차인 계약 해지권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해요. 그럼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얼마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요? 3개월. 똑같습니다. 계약 해지권 인정합니다. 아시겠죠? 자, 상임법에서 법정갱신이 됐을 때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해요. 이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막 헷갈리는 거야.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요, 갱신 청구했을 때 지금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 이걸 주는 이 법 규정이 새로 나온 거거든요. 일단 법의 연역을 보면 우리 갱신 청구권을 여러분 자 다시 법정갱신 제도는 우리 주임법이나 상임법에 그 전부터 있었어요. 법정갱신은. 근데 주임법에서 갱신 청구권은 최근에 나온 규정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갱신 청구권을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갱신 청구권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함부로 나가겠다 하더라도 계약 해지권을 인정합니다. 이 법 규정이 새로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이거 우리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지금 이 법률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도 아무도 헌법재판소에 이 뭐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지금 아직 아무도 안 해서 그런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법학도로서 법학자로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규정은 명백히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규정으로 보여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주인이에요. 자, 법정갱신이 됐어. 법정갱신이 됐어. 그래서 임차인이 법정갱신이 되면 집주인도 아무 소리 안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그때 임차인이 자 계약기간은 당연히 2년으로 보는데 임차인은 임대인도 아무 소리 안 했으니까 나가겠다고 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건 인정하겠어요. 법정갱신이 됐을 때. 그런데 문제는 임차인이 지가 더 살겠대. 임차인 지가 더 살겠대. 갱신 요구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건 신의칙의 원칙에 위배돼 보입니다. 왜 신의칙의 원칙에 보시면 파생원칙의 금반환의 원칙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돼 보이는 법규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한다 이 말이죠. 우리 상임법에서는요, 여러분 상임법에서는 갱신 청구권을 법정갱신이 된 사람이 나중에 해지 통고하면 이거는 인정해요.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 해지권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더 하겠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 하겠대. 그래서 그러면 이제 더 갱신 요구권을 지금 인정을 하니까 그래서 더 하기로 했어. 그런데 갑자기 나가겠대요. 여러분들 부디 임차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임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너무 가혹한 거야. 법정갱신 됐을 때 계약 해지권 이거는 인정해. 해지 통과하면 3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주임법도 법정갱신 됐을 때는 해지 통과하면 3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이건 인정하겠다고. 지금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데 지금 갑자기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임차인이 상임법상 임차인이 나가겠다. 이거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임법에서는 이거 인정한다. 그래서 이 규정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헌법상 우리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보이는 법 규정입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위헌 판결 받은 거 아니니까. 아시겠죠? 비교하자고. 그래서 우리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갱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나가고 싶다라고 하면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주택은. 근데 상가는 갱신 요구 행사한 사람이 지가 함부로 나가겠다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구별하시자고. 아시겠죠? 네. 자, 지금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 거기 자료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일일이 제가 자료를 하나하나 다 보지 않는 점은 양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칠판에 적어서 설명드린 내용만 잘, 요것만 잘 담아가자고요. 그 다음 18번째입니다. 18.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집합건물법. 집합건물법은 여러분들 시험에 한 문제를 출제하는데요. 주로 많이 출제하는 내용이 구분 건물과 공용 부분 또는 대지권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다시 구분 건물과 공용 부분 또는 대지권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부분을 시험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일단 집합건물법이 시험에 나오면 주로 그 내용 많이 물어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분리처분금지 이거 주로 많이 물어봅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우리 등기법에서도 배우시고 너무 많이들 잘 아시니까 분리처분금지 안 된다라는 거 강행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 자,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요, 전유 부분 관리비 말고, 여러분들 왜 아파트 사시는 분들 관리비 내라고 매달 받으시잖아요. 거기 가만히 보시면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가 있고요,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특별 승계인, 특정 승계인이 승계합니까? 승계하지 않습니까? 구분 건물 소유권을 승계하신 분이 이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승계해야 하나요? 해요. 아시겠죠? 네. 요 내용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의결 정족수 물어봅니다. 의결 정족수. 지금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17페이지에요. 그 의결 정족수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에는요, 그 정족수가 가중된 것들만 주로 물어봅니다. 가중된 정족수들. 그러면 역으로 가면 제일 뒷부분 보세요. 그러니까 18페이지 넘겨보세요. 18페이지 찾으셨나요? 네, 거기 보시면 전원의 동의 의결을 얻으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원. 이거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셔야 돼. 첫 번째가 관리단 집회의 소집 절차를 자, 관리단 집회는 구분 건물 소유자들 전원이 이루어지는 그걸 관리단이라고 합니다. 구분 건물 소유자 전원. 예. 근데 이 소집 절차를 생략을 했어요. 그럼 누군가는 모르고 지금 관리단 집회 한다는 건데 그건 당연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건 전원 동의 얻으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 동그라미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집 통지할 때 통지하지 않은 사항, 즉 무슨 이야기냐, 소집 통지, 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 통지를 하게 되면 당연히 구분 건물 소유자 전원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 통지를 해줬는데 그 내용도 같이 통지를 합니다. 어떤 거 의결할 건지. 그래서 내용 딱 보니까 아이 이건 뭐 굳이 내가 나갈 필요 없겠네 해서 안 나갔어. 그런데 통지하지 않은 내용을 의결한다. 당연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전원 동의 얻으셔야 된다.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게 5분의 4 이상의 동의. 5분의 4. 자, 거기 보시면 일단 동그라미 2번. 시험에 잘 나오죠? 재건축 결의. 재건축 결의는 몇 분의 몇 이상의 동의? 5분의 4. 아주 가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은 나도 돈 내야 되거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5분의 4 이상 동의 얻으셔야 되고,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건물가액의 2분의 1 초과 멸실의 경우에 공용 부분의 복구, 즉 건물가액의 2분의 1이 넘는 아주 큰 비용이 들어가는 공용 부분의 복구는요, 나도 돈 내야 되거든. 그래서 몇 분의 몇 이상의 동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다 이 말. 내용 이해하시겠죠? 앞으로 잠깐 가보세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5분의 4 이상 동그라미 1번.
권리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자, 권리가 바뀐대요. 권리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공용 부분의 변경은 몇 분의 몇 이상의 동의입니까? 5분의 4 이상의 동의다. 자, 그러면 거기 3분의 2 이상을 보세요. 3분의 2 이상 찾으셨나요? 네. 자, 권리 변동이 없는 그냥 공용 부분의 변경은 몇 분의 몇 이상의 동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비교하시자고. 그 다음에 맨 앞에 통상의결 정족수. 통상의결 정족수라는 게 뭐냐면 그 구분 소유자 과반이 참석하고요. 그 출석한 사람 과반이 동의하는 일반 정족수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3분의 2가 아니고 다시 통상의결 정족수라고 하는 것은 과반이 출석하고 그 출석한 사람 중에서 과반이 찬성하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 지적위원회 의결 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4번 보세요. 휴양 콘도미니엄, 우리 콘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 공용부분 변경은 통상의결 정족수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거 비교하시자고. 자, 그럼 다시 휴양 콘도미니엄, 즉 콘도 공용부분 변경은 통상의결 정족수. 그 다음 공용부분 변경, 즉 휴양 콘도미니엄이 아닌 다른 지금 집합 건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는 몇 분의 변경하려면 몇 분의 몇? 3분의 2. 내용 아시겠죠? 그 다음 아까 건축물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아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공용부분 변경은 몇 분의 몇? 5분의 4다. 그 정도만. 그 다음 또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게요. 우리 집합건물법 담보책임입니다. 담보책임. 자, 일단 기간. 담보책임의 기간. 주요 구조부입니다. 즉 건물의 구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주 중대한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얘는 몇 년? 10년입니다. 10년. 그 다음 그 외에 몇 년? 5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몇 년? 10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5년. 그렇게. 자, 그 다음에 기산점인데요. 기산점. 전유 부분은, 자, 전유 부분, 기산점. 언제부터입니까? 10년 또는 5년, 기간은 10년 또는 5년인데, 기산점, 전유 부분은 언제부터? 네. 인도시입니다.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시, 기산점이. 네. 그러니까 기간은 10년, 5년인데, 기산점,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기산점이 언제부터 10년, 5년이라고요? 인도시, 인도한 때부터. 즉 분양자로부터 건물 넘겨받았을 때. 지금 이해되시죠? 네.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요. 왜냐하면 공용 부분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유 부분은 여러분 왜 아파트 분양하게 되면 수분양자들 중에 일찍 이사 오시는 분도 계시고 늦게 이사 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럼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획일적으로 기산점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전유 부분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사 온 때부터 이제 10년, 5년이다 이 말이야. 인도시 전유 부분은 지가 사용해봐야 얘가 뭐 물이 새는지 뭔지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제가 짜증낸 건 아니고. 근데 공용 부분은 획일적으로 당연히 정하셔야 됩니다. 예. 따라서 얘는요,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입니다. 기산점. 아시겠죠? 예. 획일적으로 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공용 부분은 이사 온 사람도 있고 안 온 사람도 있으니까 그걸 인도시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전유 부분은 당연히 인도시인데. 지금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요와 관련한 판례 하나만 좀 체크합니다. 거기에 맨 첫 번째로 등장을 하는 그 네모 박스의 첫 번째 별표입니다. 자, 판례 한번 봐요. 임대 후 분양 전환된 집합 건물에 대해서, 즉 그전에는 지금 왜 LH에서 가지고 있다가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 전에 임대하고 있다가 얘가 이제 분양 전환된 거야. 예. 분양 전환된 집합 건물에 대해서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다만 분양 전환된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임차인들에게 인도된 때부터 책임 기간을 기산한다라는 거. 즉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그때부터 그 원래 담보 책임은 우리 매매에 관해서 담보 책임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 묻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 전에 지금 LH에서 임대받아서 오랫동안 쓰고 있었던 거야. 그럼 얘들은 지금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알아요, 몰라요? 지가 살고 있었다니까. 역시 짜증낸 거 아니에요. 지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분양 전환된 시점부터 계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이해하시겠죠? 네. 지가 인도시부터 책임기간을 계산한다. 그 부분 하시고요. 자, 이제 19번째. 자,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명의신탁, 우리 시험에서 지금 한 문제, 물론 민법에서요. 뭐 중기실무에서도 또 나오겠지만, 한 문제가 출제되나, 사실은 이 명의신탁은요, 우리 이론적으로 봤을 때 민법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다양한 법리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명의신탁을 제대로 잘 이해를 한다. 그럼 민법 공부가 거의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명의신탁. 네.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죠? 양자간 명의신탁이 있고요. 또는 이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명의신탁이 있고요. 그 다음,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 있고요. 이걸 일명 삼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이건 강학상 표현일 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이요. 계약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물론 명의신탁은 적용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는 명의신탁들도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죠? 잘 아시죠? 네, 부부간에 우리 부부간의 명의신탁이라든지 또 종중이라든지 아니면 종교단체, 그죠? 특히 우리 아까 상호 명의신탁 이런 거 있죠? 얘는 아예 명의신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인정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그런 것들 제외하고 일단 명의신탁이 적용되는 명의신탁에 있어서 전부 다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게 전부 다 명의신탁 약정은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다라는 거. 전부 다 그 명의신탁 약정은 당연히 약정은 무효.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명의신탁도 그 약정은 무효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물권 변동은요? 물권 변동. 즉 명의신탁자에서 명의수탁자로의 그 물권 변동 무효예요. 무효. 그 다음 중간생략형 명의신탁도요? 물권 변동? 무효입니다. 무효. 이것도 보니까 포기를 하셨구나. 상대적으로 좀 약한 거 보면 이거 포기하셨다 이 말인데. 계약 명의신탁은요, 나눕니다. 매도인이 악이었어요. 즉 계약 명의신탁은 사실 안다 이 말이지.
그럼 그때는 무효입니다. 매도인이 선입니다. 이때는 유효하다는 거. 그래서 명의신탁하면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두셔야 돼. 약정은 어떤 경우에도 다 무효고, 물론 명의신탁이 적용된다는 이 법이,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약정은 전부 다 무효인데, 물권 변동도 다 무효인데 무효가 아닌 경우가 있다, 그죠? 뭐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 그때만 물권 변동 효과를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간단하게 이제 법률 관계 좀 살펴봐요. 그럼 양자간 명의신탁이라는 게 뭐냐면, 갑이 소유자로 지금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을에게 명의신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갑을 뭐라고 합니까? 명의신탁자, 을을 명의수탁자라고 합니다. 자, 약정은 무효다, 그죠? 물권 변동도 무효죠? 네, 그럼 여기서 질문.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얘가 얘한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 유명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왜? 제가 아까 부당이득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누군가는 원인 없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 이득을 얻는 바람에 원래 그 이득을 가져야 될, 이득이 귀속돼야 될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그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요건이거든요. 갑이 을에게 명의신탁을 했습니다. 소유자는 누구죠? 갑입니다. 아까 물권 변동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을은 지가 권리를, 애시당초 권리를 가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예 이득을 취득한 바가 없어.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럼 이 경우에 등기 말소는 시킬 수 있잖아요. 등기 말소를 시키는데 이때 말소는요,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얘가 소유자니까. 이해하시겠죠?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이 을의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는 있다라는 거지.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안 되고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지금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입니다. 자,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해요. 매매. 그러면 당연히 을 앞으로 등기하셔야 되는데, 등기를 누구 앞으로 하느냐? 병 앞으로 합니다. 가령 병 앞으로 등기했다. 그러면 얘가 명의신탁자. 지금 제가 근데 여기 자료에 적어놓은 사례하는 그 갑을병이 지금 밖에 있는데, 일단은 지금 자료하고 갑을병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면 항상 갑을병 누군지 잘 보셔야 돼. 갑이 무조건 매도인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네. 얘가 병이 명의수탁자입니다. 자, 병 앞으로 바로 직접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의수탁자 앞으로 현재 등기가 되어 있단 말이죠. 소유자는 누굽니까? 소유자는 누구? 갑이다. 왜? 물권 변동은 무효니까요. 이해하시겠죠? 물권 변동 무효니까.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물어봅니다. 을은 병에 대해서 부당이득, 즉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해서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시 안 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아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우리 민법에서 그 요건이 뭐예요? 법률상 원인 없이 얘가 이득을 취득해야 되고요. 그 이득을 취득하는 바람에 을이라는 사람은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데, 지금 이 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병은 소유권 취득한 바가 없어. 애시당초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입니다. 따라서 병은 이득을 취득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따라서 이 경우에요.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다, 그죠? 그러면 갑은 병에 대해서 뭐 소유권, 야 지워, 너 소유자 아니니까 소유권, 말소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네. 그 다음 이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여러분,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는 거지. 이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거든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을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넘겨줘라고 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진다, 그죠? 따라서 얘는, 이 채권자는 이 갑의 병에 대한 소유권 말소 청구권을 대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예. 네. 그리고 대위에서 말소 청구하고 다시 이전하셔야 된다, 이 말. 이해되시죠? 예. 네. 자, 우리 계약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시험에서는요, 항상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를 물어봐요. 얘가 특이하니까요. 그리고 시험에는 주로 얘를 물어봅니다. 계약명의신탁. 무슨 이야기냐? 사실관계를 보면 갑이 소유자입니다. 갑이 소유자. 자, 을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누가 매수인이라고요? 을이요.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요, 명의 신탁 약정을 한 거야. 병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병이 명의 신탁자고 을이 명의 수탁자입니다. 즉 우리 계약 명의 신탁은 뭐냐면 명의 신탁자는 아예 등장을 안 해요. 명의 신탁자 자체가 아예 등장을 안 해. 이 점이 중간생략형 명의 신탁이랑 다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원래는 제가 사야 되는데 아예 살 때부터 다른 사람을 내보내는 거야. 우리 실무에서 사례들은요, 전부 다 계약 명의 신탁이에요. 아예 지가 나가지도 않아.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매도인이 아까 선이라고 했습니다.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이죠. 을, 얘 소유자다, 그죠? 얘가 소유자입니다. 즉 소유권 변동 유효하다 이 말이지. 얘만 유효. 예. 자, 따라서 이때는 대금은 지금 누가 줬어요, 여러분? 병이 을한테 줘가지고 을이 지금 지급하도록 한 거야. 지금 이해하시겠죠? 예. 자, 따라서 이 경우에 병은 을에게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구별하시겠습니까? 예, 이득 취득했잖아. 유효거든. 이해하시겠죠?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다 이 말이죠. 다만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련해서 우리 실명법 시행 전 부동산 실명법 시행 전과 시행 후가요. 우리 실명법 시행 전에는요, 아예 이 시행 전에는 명의신탁, 이 계약 명의신탁 약정 자체를 아예 그냥 유효로 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시행 전에는 부동산, 그죠? 전부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시행 후, 실명법 시행 후에는요, 지금 소유자 여러분, 소유자 누구예요? 을이거든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이때는 병이 취득할 당시에 얘가 대금 줬을 거 아니에요. 그 매수 자금만, 왜냐하면 소유권은 아예 을에게 그냥 귀속이 돼버리니까, 이해하시겠죠? 매수 자금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실명법 내용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부당이득 반환 되느냐, 아까 지금 보시다시피 양자간 명의신탁, 그 다음에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그거 잘 보셔야 돼. 얘들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아까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계약 명의신탁에서 얘들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다만 이 실명법 시행 전과 시행 후가 반환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 실명법 시행 전에는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행 전에는.
근데 시행 후에는 아예 이 수탁자에게, 명의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명의 수탁자가요, 계약 명의 신탁의 경우에 지금 매도인이 선의이고 이 명의 수탁자가 얘가 만약에 부동산을 처분을 하잖아요. 지가 처분을 해요. 명의 수탁자가. 병의 동의 없이, 명의 신탁자 동의 없이 그냥 처분을 해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 법률 효과는 당연히 유효하고요.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아예 누구 소유라는 거예요? 을 소유다. 명의 수탁자 소유다라는 거. 그거. 자, 마지막입니다. 가담법. 뭐 제가 사실은 굳이 여러분들에게 나 지금 너무 바쁜데 뭐 하나는 좀 안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20번입니다. 20번. 왜냐하면 사실 가등기나 모등에 관한 법률은요, 현재 거의 적용되는 사례도 별로 없어요. 적용되는 사례도 없고, 여러분들 실무하실 때 사실 가담법은 모르시더라도 실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가담법은요. 그래서 굳이 가성비도 좀 떨어지고 하니까. 근데 내용은 좀 어렵고. 그래서 뭐 굳이 제가 하나만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나 안 할래요 하시면 20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이제 선택인데. 일단 가담법에서요. 가담법에서 적용 범위. 얘는 전제 자체가 뭐냐면 소비대차 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소비대차. 즉 돈 빌려주는 계약을 전제로 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소비대차를 전제로 하고 거기다가 차용액이, 즉 빌린 돈이 말이지, 빌린 돈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 반대예요. 잘 생각하시자고. 반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담법은 누구를 위한 법? 채무자를 위한 법이에요? 채권자를 위한 법이에요? 채무자를 위한 법이야. 가담법은 취지 자체가요, 채무자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여러분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럼 돈 빌릴 때는 생각해보세요. 돈 빌릴 때는 채무자 지금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해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하자는 대로 다 할 거야. 돈 빌릴 당시에. 그래서 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가등기나 모등에 관한 법률이 나온 거거든. 따라서 차용액보다 목적물의 가격이 큰 경우, 즉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돈은 1억 원 빌려주고 5억 원짜리를 지금 가등기 담보를 한다, 또는 양도 담보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런 경우에만 가담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시험에 적용 범위 물어봐요. 가담법. 요거 아셔야 돼. 목적물의 가격이 더 커야 된다, 차용액보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냥 가져가면 안 되고 청산 절차를 거쳐라 이 말이지.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청산의 절차는요, 방법 두 가지 있다, 그죠? 하나는 뭐 귀속청산, 지가 가져간다 이 말이지. 누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 지가 누구예요? 채권자 지가 그냥 가져간다는 거지. 그 다음에 처분청산인데요. 처분청산인데 이거 아셔야 돼요. 귀속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즉 귀속청산이라는 것 자체는 사적 실행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귀속청산 자체가 사적 실행이야. 이건 법원 통해서 하는 거 아니라고. 공적기관 통해서 하는 거 아니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처분청산은요. 처분청산은 아예 팔아버린다 이 말이거든. 팔아버린다는 건데, 지가 개인적으로 파는 거는, 즉 거기서 지는 누구 말하는 거예요? 채권자 지가. 즉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아예 지금 자 다시
제가 돈 빌려줬어요. 돈 빌려주고 지금 이분한테 담보가등기 설정받았다는 거야. 돈 안 갚으면 이거 바로 본등기 하는 걸로. 자, 그런데 이걸 제가 이분이 돈을 안 주니까 변제기가 지나도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 거야. 그럼 채권자 지가 함부로 이분한테 제가 팔아가지고 그 대금에 대해서 정산해서 남는 돈 주고 이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야.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처분청사는 오로지 뭐만 공적 실행, 그 공적 실행이 이제 뭐 말하는 거예요? 경매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처분청사는 직접 채권자가 처분하는 거는 돼야 안 돼요? 안 돼. 뭐만 가능하다고? 경매, 법원 통해서 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사적 실행 방법으로서의 처분정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옳은 지문, 틀린 지문. OX. 자, 다시 말이 너무 빨랐나요? 다시. 사적 실행 방법으로서의 처분정사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OX. O다 이 말이야. 오로지 처분정사는 공적 실행, 즉 법원 통해서 하는 경매만 가능하다 이 말이지. 왜냐하면 팔 때 함부로 지가 금매로 예를 들어서 이게 5억 원짜리를 뭐 3억에 팔 수도 있잖아.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런 거 안 되겠다 이 말이야. 그런 거 안 된다. 법원 통해서 정당하게 경매해라 이 말이지. 지금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22페이지 보세요. 21페이지. 거기 11조 보이십니까? 예, 채무자 등의 말소 청구권. 자, 법규정 한번 읽어봐요. 본 김에. 채무자 등은 이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여기 굳이 왜 법에서 채무자 등이라고 하느냐면 물상보증인 이런 애들도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상보증인 아까 말했지만 채무자는 아닙니다. 예. 자, 청산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이라고 하는 것은 반환할 때까지 이자나 손해금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걸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등기 지어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속해서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 그 다음 지나거나 아니면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선의의 제3자가 이미 소유권을 취득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거 안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변제기가 지난 이후로 이제 요걸 물어봅니다. 변제기가 지난 이후, 변제기 이후 이미 10년이 도과됐다라는 거야. 지나버렸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 경우에는 채무자 등이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규정 보셨잖아요. 안 된다고. 이때는 돈 갖고 말소 청구 이거 안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이 10년이라는 기간은 소멸시효냐 아니면 제척기간이냐, 이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소멸시효냐 제척기간이냐. 여러분 소멸시효라는 말 들어보셨죠? 제척기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차이를 아세요? 뭐 물권 채권이 아니고요. 소멸시효는요 중단이 가능합니다. 중단이라고 하는 게 다시 시작하는 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분에게 돈을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럼 저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럼 이 채권은 일반적인 금전채권이니까 소멸시효가 몇 년이죠? 10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돈을 안 갖고 있어요. 돈을 안 갖고 있어서 제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그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는 10년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즉 소멸시효는 중단이 인정된다 이 말이에요. 이에 반해서 제척기간은 그런 중단이라는 게 인정되나 안 된다. 그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판례는요, 아까 우리 왜 가담법에서 10년이 도과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은 말소 청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었잖아. 그럼 이 경우에 10년은 둘 중에 뭐로 보느냐? 제척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법률관계의 이 신속한 조속한 확정을 위해서 얘를 제척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중단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무조건 10년 지나면 더 이상은 말소 청구 못한다 이 말이지. 지금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소 청구는
선의의 제3자가 취득을 하게 되면 역시 더 이상은 말소 청구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 지금 갑자기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게 아니라 아까 법 규정에 10년이 지나거나 아니면 선의 제3자가 취득하게 되면 더 이상은 말소 청구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더 이상은 안 돼. 예. 자, 따라서 반대 해석하면요. 그러면 악의의 제3자가, 만약에 악의의 제3자가 취득을 했다. 가담법이 얘들이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그 사실을 안 그 악의의 제3자가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말소 청구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로지 선의의 제3자가 취득을 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은 말소 청구 못한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아까 그럼 뭐랑 좀 헷갈리냐면 우리 실명법은 제3자 선악 불문하고 보호해 줍니다. 그죠? 근데 가담법은 누구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선의의 제3자만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말소 못한다. 선의의 제3자가 취득하게 되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만약에 선의의 제3자가 이미 취득을 해버렸어. 우리 지금 가담법에서는 이 채권자는 청산 절차 이런 거 다 거쳐야 되는데 청산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얘가 넘겨버렸단 말이지. 그럼 결국 뭐 했다는 소리예요? 뭐 했다는 소리예요? 누군가한테 팔아버렸단 말이야. 그럼 처분 청산을 경매를 통하지 않고 사적 실행의 방법으로 했단 말이야. 지금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채권자는 채무자를 해야 하는 거 맞습니까? 채무자를 해야 하는 거 맞죠? 따라서 이때는 선의의 제3자가 취득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 없을 때는 채무자는요, 채권자에게 자신의 지금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당했다, 그죠? 불법이다, 그죠? 따라서 불법행위에 기한, 우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오늘 수업은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요, 어려운 내용들, 이런 것들도 이제 지문으로 등장한다 이 말이죠. 주로 이런 어려운 내용들을 답지문으로 많이 등장을 시켜요. 그래서 그 어려운 내용들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제 이보다 더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있는 것만 잘 가져가시더라도 지금 기존에 여러분들 지금 갖춰 있는 거에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아직 여기서 모르는 거 제가 설명했는데 잘 모르는 내용이 있더라. 그거 지금 여러분들 부족한 거예요. 네, 그 부분은 당연히 보완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뭔가 새로운 걸 가지고 온 거는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잘 보완 정리해 주시고 만약에 뭐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 그 메일로 저한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요. 지금 이제 더 이상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또 화요일 날 제가 또 등장합니다. 네, 또 등장하니까 그때 질문하셔도 되고. 자,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합격하실 분들 없어요. 네, 당연히 합격하실 겁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